비대위 9일 출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 자체가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직 박탈 위기를 법적 대응으로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소송과 여론전을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적 어떤 소송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죠. 뭐 본인의 권리니까. 근데 법적인 소송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 당이 정치 결사체로서 한 행동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가능한 한 이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만 맞으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특별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성은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을 움직이는 게 유일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본인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핍박을 받고 있고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쓴소리를 했더니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또 다른 정치적 어떤 활동의 공간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무조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자, 이 대표 과거 발언을 잠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제가 1년 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대도 될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어제는 후회 없는 결말을 얘기했고 그제는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겠다. 뭐 조만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법조인인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질 듭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근거로 가처분을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원 민주주의의 위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당 대표를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도 탄핵으로 내쫓을 수 있고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당대표 정도야 충분히 그 규정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그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그 비대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차 민주주의에 위반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선언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논리가 맞는 것인가.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가처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비대위가 설립된 이후에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언제 설치가 되냐면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원과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당원에 보면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지금 당 상황이 대표는 효력적 직무집행 정지고 원내대표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비상상황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했으면 네.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법원이 당원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기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그거 지금 비상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네네. 설립되면 안 돼.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릴 판사가 과연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이야기한 건 누가 이제 어떤 법률가들이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용되기는 좀 극히 희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이준석 대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최고위원 사퇴를 거부하면서 이 대표를 감쌌던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이준석 키즈라 불리던 박민영 대변인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직접 보시죠.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해서 저는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기면 더 혼란해지죠. 그건 수습이 안 돼요.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기본적으로 화합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최후에는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죠. 자,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던 사람들의 발언의 뉘앙스가 달라진 건데 달라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소셜미디어에 내가 여태 이준석 입장에서 중재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자중하고 사법 절차에만 전념하라고 했건만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은 크나큰 잘못이다. 좀 더 성숙해져 돌아오라. 박상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이 거대한 물결, 거대한 흐름 앞에 이준석 대표를 지키기 힘겨웠던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쟁이라는 게 지금 벌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권 내부에 초유의 지금 내란이 벌어져 있는데 이 전쟁이 중동전처럼 7.1 전쟁으로 깔끔하게 끝나느냐, 베트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그야말로 수렁에 빠지느냐는 이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는 게 낫다 이 얘기는 여권의 내분을 빨리 수습해서 당을 화합하고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 국정 전반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여권이 내전의 이 수렁에 빠지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충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적인 해법을 지금 도모해야 될 때다. 네.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이미 서로 건넌 겁니다. 대통령을 이틀 연속 직격을 하고 이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본인이 내가 직접 그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해서 이 언론을 위한 그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가겠다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따라서 외로운 싸움이라는 게 게릴라전이 될 텐데 이런 게릴라전이 과연 이준석 대표라는 그야말로 한국 정치가 키워낸 길이나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그런 내전의 수렁으로 당을 이끌고 가는 대표가 될 것이냐,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당과 여권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할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주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공격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보면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인식이 한심하다. 또 전 정권 장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은 나와선 안 될 것이었다 등 대통령을 겨냥한 글을 연일 게시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대표 그동안 갈등이 있었어도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전면전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을 보면 대통령의 단독 권력이잖아요. 거기에 집권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중 권력 상태가 되면 결국은 대통령 권력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큰 틀로서 이제 묶여지는 것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결정적 패착은 뭐냐면 어떤 게 패착이었어요? 대통령을 바로 정면으로 공격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당내의 투쟁으로 몰고 가면 저는 나름대로 승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정미경, 박민영 이 우군들이 전부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이거는 완전 자중질환이다. 그러니까 내부 공격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내부 총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로 보낸 내부 총질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내부 총질이 증명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 끊임없이 내부 인사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간장이다, 뭐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고사성까지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부 총질 맞네. 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포용적인 언어를 썼고 본인이 뭔가 탄압당한다는 인상을 줬더라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청년 정치, 이준석 정치를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하고 뭐 맞서버리고 끊임없이 내부 총질로 지금 말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공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버리게 되니까 이준석 정치가 뭐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만 공격하고 자기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정론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끊임없이 무결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이 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 큰 패착을 이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뭐 이준석 대표만의 특유의 그 공격 본능이랄까 이게 좀 되살아난 분위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저런 메시지, 뭐 지적하는 메시지에 이어서 그래픽 좀 주세요. 이제는 윤핵관도 또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네, 삼성 간호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윤핵관의 핵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17년 대선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니겠느냐? 삼성 간호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의 인물 여포를 비하하는 용어예요. 한마디로 지조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 말은 사실상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네, 이 대표 비난 이렇게 장제원 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저희가 장 의원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반기문, 유승민, 홍준표 3명의 후보를 지지했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유승민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 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대표 뭐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그렇고 윤핵관을 향한 메시지도 그렇고 이 당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대표직에서 뭐 끌어내리는 것까지는 가능해 보이나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냉정한 정치 현실에서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던 분들이 권력으로 싹 돌아서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윤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흑화라는 표현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냥 조용히 있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SNS 활동이나 아니면 또 지방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전에 대선 과정에 있었던 문제 시시콜콜 다 얘기를 또 꺼낼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아이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정도까지 지금 뭐 대통령을 향해서 한심하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본인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권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지만 지금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중 정치라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게 언론에 다 받아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혼란이 잠재워지겠느냐.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이제 쫓아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면서 모든 게 정리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도 당 체제는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내분들을 계속 부추기게 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만약 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여론이 안 좋아져 보세요. 그럼 정말 저건 어떻게 해결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앞으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다음 주 비대위 출범을 예고했고 당내 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임 정국위를 마치고 나온 하태경, 유이동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은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내 파워 싸움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전당원의 의사를 만들어서 물어서 뽑은 당대표를 상임정국이나 전국위원회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대표를 해임하는 선례를 남기면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오류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자, 이 타이밍에서 당 지지율 그래픽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끄럽잖아요. 그러자 어제 나온 갤럽 조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줄곧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뒤집어져 있죠. 물론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당내 혼란이 당연히 반영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선거가 한참 남았다는데 안도의 한숨을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다음 달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단 상황 자체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시간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국 1회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9회의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멀리 본다면 1회에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결국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이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갈등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선 직전에 또다시 문제가 총선 직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지금의 어떤 시간적인 그런 좀 이게 있더라도 충분히 내부적인 민족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임 정국이 비대위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어쩌면 내부적인 어떤 이 단합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실의 어떤 또 이 변화 이것도 함께 일어나요.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전체적인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이끌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실이 그러면 변화를 당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다? 그럼 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지금의 당장의 지지율 하락은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국민의힘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노출로 당을 비상 상황에 빠지게 했었는데요. 또다시 휴대폰 관련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래요? 영상을 보시면요. 이번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의 국회 회담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향해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카메라를 들고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빠르게 확산되면서요. 영상 댓글에는 무례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달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권 원내대표 왜 자꾸 이런 구설에 오르는 걸까요? 그야말로 이거는 자초한 위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가만히만 있었으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적절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대위가 설립이 돼 가지고 여당이 엄청난 지금 내용에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벼운 처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상시 같으면 저러냐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는 해프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관들이 핸드폰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